최근에 삼계탕까지 이어진 중국의 동북공정에 여러가지 모순점들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국 문화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막상 파면 팔수록 한국의 문화라는 확신을 더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인들은 신장에서 면화 등 원자재를 조달하지 않겠다고 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시작한 상황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 브랜드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하며 불매운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중국은 오래전부터 태권도를 자국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2007년 세계 124개국 1700여 명의 태권도 선수단과 중국 일반 관중이 모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서 개막식 공연이 절정에 이를 때쯤 장내 아나운서가 태권도는 중국의 전통 무술에서였다며 태권도를 소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개막식 공연은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 생중계 되었는데요. 당시 국내 태권도계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최 측에 강한 불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국내 태권도계에서는 중국이 태권도 기원서를 보다 공격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관측하며 태권도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도록 국내 태권도계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라는 경각심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중국의 한 격투기 대련 프로그램에서는 태권도를 베이스로 한 한 소녀가 나타나 대련을 하고 태권도가 조선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하자 심사의원으로 나선 액션 배우 조문탁은 태권도의 발차기 기원은 중국이고 중국의 처조우라는 발차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배우가 방송에서 대놓고 태권도 중국 기원서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를 본 쉬쇼우동이라는 종합 격투기 선수이자 인터넷 방송인은 헛소리하지 마라. 태권도는 한국의 무술이다. 한국의 올림픽 정식 종목을 어떻게 중국의 것이라고 할 수 있냐. 조문탁은 중국 당국의 아부가 너무 심하다. 너무 불쾌하다. 영화나 찍으라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중국은 왜 태권도를 빼앗지 못해 안달난 것일까요? 인구 1억 명의 스촨성은 태권도를 초등학교 필수 교과목으로 정식 채택하고 있습니다. 13억 인구의 중국에서 10%만 태권도를 수련한다면 1억 3천만 명이 태권도인이 되는 셈으로 이렇게 되면 세계 태권도 연맹이 추산하고 있는 세계 184개국 전체 수련 인구보다 중국의 수련 인구가 2배에 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쉬쇼우동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웨이보와 TV 예능 프로에 출연해 중국 권법 따위는 명성만 높을 뿐 실전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술이라고 대놓고 비난하며 실제 중국 전통 무술인들과 연달아 대결을 시전했습니다. 그 결과 뇌공 태극권, 영춘권, 이합퇴, 무식 태극권 등의 고수들을 모조리 박살내버립니다. 쉬쇼우동은 중국의 전통 무술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어 있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실전 능력은 전무하다고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이런 자국의 무술에 회의를 느낀 중국인들은 한국의 태권도를 빼앗으려는 악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삼계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동성의 요리가 한국으로 전래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국 문화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한국이 1990년대 말부터 세계 각국의 삼계탕 수출을 타진하며 노력해왔고 이제 막 수출이 성장세에 들어선 상황인데 중국이 이를 가로채가려 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계탕이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한 것은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타국의 축산물 수입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상대국을 설득하기 위해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캐나다는 24년간의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러 지난해에서야 처음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삼계탕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455톤이 수출되어 전년 대비 44.7% 늘었습니다. 이제 재미 좀 보기 시작한 삼계탕이 탐이 난 중국에서는 벌써 삼계탕이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할 사전 작업들을 끝마친 상황입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삼계탕 항목의 설명을 보면 고려 인삼과 영계, 찹쌀을 넣은
중국의 오랜 광동식 국물 요리로 한국에 전해져 한국을 대표하는 궁중 요리의 하나가 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과거의 문헌이나 구정 기록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6년 전 방한했을 때 한국의 삼계탕을 중국에 추천하겠다고 말한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중국인들이 망신을 당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당시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국의 삼계탕과 그 비법이 중국에 들어온다면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수입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인의 적은 과거에 중국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중국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하나는 황사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습니다. WHO 전문가팀은 중국 우한에서 연구를 진행한 뒤 바이러스가 중간 동물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고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바로 과학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순조로운 업무 수행에 협조한 것은 중국의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발 초미세먼지가 상하이를 오염시킨다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생태연구소 산하 중국환경관측센터 연구진은 중국 환경관측 최신호에 기고된 논문에서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서울의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10%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오히려 한국발 초미세먼지가 북동풍을 타고 중국 상하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상하이 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기여율이 16% 전후라는 것입니다. 아나무인 중국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문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전세계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분노해 서방국가와 신장, 면화 보이콧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자 중국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H&M,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일부 글로벌 브랜드가 신장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신장 지역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깨트리려는 행위라고 비난한 뒤 서방 국가들이 제재라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쉬구이샹 공산당 신장 지역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은 H&M 매장에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중국 시장에서 한 푼도 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불매운동을 한다고 큰소리치며 짝퉁 중국산 운동화에 불을 붙였고 으름장을 놨지만 정작 나이키의 할인 판매엔 무려 35만 명이 몰려 완판 사례가 이어지며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열기가 식은 것 같다며 특히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티몰에서는 여성용 운동화를 12만원에 파는 나이키 특가전이 열렸는데 순식간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려나갔다. 한쪽에서는 불매운동을 벌이지만 한쪽에서는 소비자가 몰리는 이중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기업의 행보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일본 의류, 생활용품 브랜드 무인양품은 신장 면화를 사용한 신상품을 적극 홍보하며 중국 시장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무인양품은 신장 지역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 주장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인양품 중국 공식 웹사이트와 위챗 계정의 신상품 코너엔 신장면 문구가 붙은 의류 제품이 대거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인양품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매장 수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중국 소비자의 불매 타겟이 되지 않으려는 애초로운 생존 본능이 추잡해 보인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정신머리 나간 행동들이 언제쯤 끝을 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중국의 동북 공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춘천시와 홍천군 일대에서는 중국 복합 문화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전세계 글로벌 리더 국가로 등극하게 된 대한민국을 통으로 집어삼키기 위해 일본과 중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영토와 문화를 빼앗으려 들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얼마 전 누리호 발사 현장을 문 대통령이 찾은 일이 다른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월 25일 국내 최초 독자 개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종합 연소 시험을 치렀습니다. 10초 카운트다운이 끝난 뒤 누리호의 엔진에 불이 붙었고 한쪽 편으로는 엄청난 수증기가 분사됐습니다. 연소 시험은 127초간 계속됐고 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자 당시 참관하던 문 대통령은 연소 시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누리호가 순수 우주 비행을 위한 발사체가 아니라는 건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체가 올라가는 높이는 현무4 탄두 중량 최대 5톤을 싣고 미사일이 올라가는 높이와 같죠. 누리호가 성공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00%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누리호를 단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누리호에 핵을 달아 핵무기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주발사체는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도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우주발사체를 개발해왔고 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죠. 심지어 러시아는 1990년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한국의 군사기술을 판매해 자금을 충당했지만 발사체 기술만큼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게서 끝내 이전받지 못한 기술을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KF-X 사업과도 같이 GPS 위성과 고체 로켓, 초소형 정찰 위성 등을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2018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하자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 자체는 아직 러시아가 앞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자료를 전산적으로 정리하고 연동시키는 능력이 한국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우주 발사체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한국에게 디지털 기술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누리호 연소시험 현장에 간 것을 두고 군 통수권자가 대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 없이 발사 현장을 구경한 건 아니라는 거죠. 마침 문 대통령이 누리호 시험 현장을 방문하기 바로 직전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한 직후인 1월 22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더 업그레이드된 무력 도발을 한 겁니다. 한미일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점이 사실이라고 보도하면서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탄을 새로 개발했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탄두 중량 2.5톤에 사거리가 60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작년 8월 개발이 완료된 현무4는 기본 탄두 중량 2톤에 사거리가 800km입니다. 하지만 최대 중량은 5톤까지 늘어나죠. 이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이라며 현무4 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일부 여론은 북한이 이런 위협적인 미사일을 개발할 동안 한국은 뭐 했냐며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일본과 미국이 곧바로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반면 한국은 하루가 지날 때까지 미상 발사체로 규정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정치질에 가담해 직무유기를 했다등
등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누리호 시험 현장을 찾은 당일인 3월 25일 러시아 외교장관이 방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날은 한러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 날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러시아 외교장관이 방한한 날 하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에게 대놓고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누리호를 보여주면서 한국 건들면 너네도 죽는다고 조용히 경고한 거라는 거죠. 한국은 이전부터 이런 독침 전략을 내세워 왔습니다. 작년 8월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군이 군비를 증강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주요 전쟁 시나리오를 보면 독침 전략을 메인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여러 나라들은 주로 소규모 국지전이나 적대국에 대한 영토 및 국민 보호 등을 염두에 둡니다. 보통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두지는 않죠. 그런데 한국군은 극단적일 정도로 총력전을 주요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군대를 키운다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등의 강대국과 전쟁나면 한국은 질 것이며 국가 기능을 상실하고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쟁을 건 상대국가 역시 승리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국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한국군이 세운 전략은 한국 건드리면 우리가 질 때 지더라도 상대편도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지겠다는 전략이죠. 결론은 한국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미 정보기관은 한국군은 극단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이 독침 전략을 밀고 나오자 요즘 일본 자위대는 전략을 전면 수정 중입니다. 한국이 진짜로 꼭지 돌아서 독침 전략을 썼다간 일본 전역이 초토화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 고노다로는 작년 들어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작년 6월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 지상 배치형 방위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에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을 미친 듯이 뽑아내는 상황에서 이지스로 막아내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탄도미사일이 100개 날라오면 이지스 레이더도 100개가 필요합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까지 계속 레이더로 주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북한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 9,174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하나의 군사 도발이자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망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만큼 군비 증강이 북한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조선의 오늘은 남한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퍼부으며 전투기와 함선, 공격용 로켓 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며 이게 과연 동족과 화해하기 위한 행동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언급한 공격용 로켓 무기가 바로 누리호일 겁니다. 또 다른 북한의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황당한 논평을 냈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군비에 돈을 더 써서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최선의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다. 군비에 돈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북한은 군사력은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등 여러 댓글을 남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장은 누리호 시험 발사 현장에서 2030년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하도록 전략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누리호는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나고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구경하면서 순조롭게 성공하는 과정을 구경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